지난달이죠. 12월에 LA 타임즈 기사에 상당히 자극적인 글이 실렸는데 스탠포드 졸업생들도 AI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공학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10명의 신입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을 2명 정도 되는 시니어 개발자가 AI 툴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적응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응력과 리터러시라는 부분,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AI 비즈니스 MBA학과 교수님이시죠. 김상윤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AI 상황과 그리고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AI 관련된 얘기를 또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게 AI가 막 몇 달 만에 막 엄청난 발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과거 영상들이 막 무의미해지는 뭐 그런 정도로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AI 발전 속도는 뭐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죠. 이제 당장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수준은 2030년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기정사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소위 AGI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판단이나 기업 업무 정도의 판단들은 AI가 우리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업계 학계에서는 2030년대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AI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 그 다음이 뭐냐? 초인공지능 시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때가 되면은 인간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AI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자가 발전을 하고 또 거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AI 기여가 커질 것이다. 이게 이제 2040년대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 속도가 과거 대비해서 봤을 때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빠르게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 이 예측 기간도 더 짧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되고 있죠. 네. 야,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인류의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장시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왔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인간이 필요 없어도 그냥 알아서 사회가 발전하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도 서너 명의 인간 팀원끼리 하던 일들을 AI 몇 개 툴과 협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각자 하던 역할들을 AI가 두세 명의 역할을 대부분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AI와 소통하고 AI를 어떻게 AI에게 지시하고 또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잘 끌고 갈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이 AI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한다든지 뭐 정말 복잡한 어떤 구조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낸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모든 분야가 지금 AI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이제 지식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제 대학가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연구 능력 이런 것들이 조만간 이제 AI가 더 인류를 이제 뛰어넘는 수준의 지식인이 된다고 보면은 현재도 뭐 대학가에서 뭐 AI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게 너도 나도 AI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 지금 AI 활용도가 사실 가장 뭐 노출도가 크죠.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AI의 어떤 그 수용도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들일수록 AI 툴이 더 익숙하고 또 거기다가 학교의 이제 현장에서는 새로운 지식들을 탐구하는 목적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AI와 또 협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건 사고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뭐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대학가의 뭐 AI 시험 활용해가지고 이런 또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부정행위죠. 뭐 실제로 리포트를 AI를 가지고 써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실제로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뭔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각자의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AI를 써서 과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탐구해야 되는 학생들이 AI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의 본질적인 역할들을 AI가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의 목적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리포트를 제출해온 학생들을 붙잡고 이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했느냐? 대부분 다 AI를 가지고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리포트 내용을 말해보라. 59%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절반 이상이. 네. 결국은 이 껍데기 지식을 만드는데 그럴듯한 지식들을 만들지만은 내가 이걸 소화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대학 현장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막 컨닝은 아니지만 컨닝과 뭐 비슷한 느낌으로 어쨌든 누가 알려주고 막 정리까지 해서 과제를 제출하게 해준다면은 그 약간 유혹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에서도 어쨌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런 네. 것들을 써올 때 이제 문제는 교수들이 이걸 이제 눈치를 충분히 채면서도 네. 이거를 명확하게 룰로서 다스릴 만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 지금 뭐 GPT나 AI 툴을 썼을 때 이걸 검증하고 탐지할 수 있는 툴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GPT 킬러라든지 뭐 GPT 제로라든지 국내나 해외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AI가 작성했는지를 탐지하는 방식이 AI의 그 무작위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측정하거나 혹은 문장 구조나 길이가 이렇게 인간이 쓴 형태와 AI가 쓴 형태가 다른데 이 글이 어떤 정도의 가중치를 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100% 정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학생이 AI로 써왔다라는 것을 교수 입장에서 추론할 수 있지만은 네. 이 툴이 아무리 뭐 90%다 80%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걸 가지고 학점을 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AI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도 제가 실제로 제가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AI 툴 자체가 100%의 정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또 학생들 점수를 깔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써오는 리포트나 뭐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AI로 썼냐 안 썼냐를 판별할 수 있는 뭐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문장이 지나치게 완벽해요. 저는 이제 주로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왔다 보니까 이제 공대생들이 뭐 아니면 1학년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글의 문장의 표현이라든지 단어 선택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너무나 완벽한 단어를 구사해요. 네. 이 분야를 너무나 다 아는 대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각색을 해오면 좋은데 AI가 쓴 문장 그대로를 제출을 하죠. 거기서 이제 먼저 한번 탄로가 나고요. 두 번째는 AI는 인간보다 조금 더 구조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결이라든지 뭐 도입 네. 혹은 뭐 분석, 결말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아주 완벽하죠. 네. 스토리텔링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인간, 특히나 20대 학생들이 했을 만한 글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눈치를 한번 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AI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0대 학생들이 주로 쓰지 않는 뭐 예를 들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네. 앞서 제시한 이론에 입각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접속 부사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를 AI는 앞뒤 흐름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접속 부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특히 보고서 작업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눈치를 또 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이 학부생들이 잘 쓰지 않는 인용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네. APA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논문 쓸 때 출처 표기할 때 저자, 날짜, 제목, 출처 이런 순서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AI는 명확하게 그걸 달아줘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이거 뭐 리포트 쓸 때 어디서 참고했는지 참고문헌 제대로 써와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이제 AI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AI는 이 API 인용 형식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써주죠. 그걸 그대로 붙여서 이제 리포트에 제출을 하는데 그게 학생들이 보통 제가 과거의 학생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 순서가 뒤엉켜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써져 있고 뭐 그래도 그거 참작을 해주죠. 근데 요즘 AI가 너무나 정확하게 써주는데 그걸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글을 썼더라. 이런 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점수를 깔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부분이죠. 이런 상황이 뭐 마냥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어쨌든 AI가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발전했다면 앞으로 3년 뒤에는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지금 컴퓨팅 시스템도 더 많이 지금 파워를 막 넣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인간이 무언가를 공부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의사든 뭐 전문직이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생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런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인간의 뇌 크기가 줄어들 것이다. 그냥 AI가 그런 중요한 판단이나 사고 역할들을 대신하는 정도가 빈도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인간이 그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교육도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뭐 언어라는 걸 예를 들면은 영어를 왜 공부합니까? 외국인이랑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네.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영어 교육이 문법 위주로 됐기 때문에 소통을 잘 못한다. 뭐 이런 어떤 방법적인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통을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소통은 AI가 대부분 이런 외국어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어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 언어를 가지고 두뇌의 발달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목적도 바뀌어야 되죠. 거기에 맞는 또 공부의 학습의 교육의 방식도 필요하죠. 바로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AI를 학생들에게 써라 마라 뭐 이런 것들의 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의 목적과 컨셉과 이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요즘 많은 뭐 대학이나 교육계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대표적으로 플립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테스트 받고 이제 시험이나 뭐 이런 어떤 뭐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공부는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나 선생님보다 AI가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잘 학생들의 쓸수 성취도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너무나 더 잘 가르쳐 주니까 네. 야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 AI 가지고 다만 선생님 인간의 역할은 너가 뭔가 AI랑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좀 해결해야 줄 분들을 AS 해줄게. 그리고 시험은 교실에서 보자. 네. 토론하거나 발표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리고 내 주장을 펼치거나 이게 플립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교육업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괜찮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면 집에서 숙제 해오라 그러면 다 AI 돌리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거 교실에서 하라 그러면 뭐 그렇게 못 하니까 그렇죠. 공부를 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이 방식을 쓰는 게 뭐 프로젝트형이나 토론형 이런 리포트나 시험 방식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리포트 써오라고 하면은 AI를 안 쓰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AI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좀 잘 쓰는 학생과 못 쓰는 학생 간에 이게 이제 실제로 성취도는 뭐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스킬적인 문제 때문에 이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학점을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험 테스트의 방식을 뭐 프로젝트형, 토론형 혹은 요즘 들어서는 프롬프트 자체를 디자인하는 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AI한테 질문을 너 어떻게 했어? AI와 어떻게 협업을 했어?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어떻게 너가 비판적으로 보완했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간의 역량을 부여하고 테스트하고 이것에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선행으로 가면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많은 또 저한테도 질문을 주시는데 전 정말 기본에 충실합니다. 백투더 베이직이죠. 네. 기본 소양. 뭐 예를 들면은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 뭐 엄마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 AI에게도 잘 설명을 하겠죠. 거기다 논리적 사고를 하고 또 소통하고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AI와도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AI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지금 이런 과목 공부에서만 나올 수 없는 기본 소양과 AI 시대의 인간의 새로운 역량에 해당되는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항상 교육이라는 게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랄까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아서 각자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요즘 제일 엄마 아빠들이 보내고 싶은 게 뭐 의대에 보내서 뭐 의사 만든다 이런 건데 그 의사 이제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들리고 뭐 전반적으로 전문직이라는 게 고소득자의 영역 이거는 앞으로도 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은 뭐 꽤 빠르게 이제 없어진다고 보세요? 꽤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죠. 없어진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뭐 불확실하지만 꽤 빠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인간의 정말 뭐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나 혹은 뭐 치료제 연구 이런 쪽에 AI가 깊숙이 들어오고 있거든. 뭐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업계에서도 예를 들면은 유방암 진단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AI가 정확도가 9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전 진단 방식인데요. 유방암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암들 중에 치명적인 암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전에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인간의 지금까지의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인간 의사가 분석했을 때는 사전 진단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이런 판단을 맡겼더니 뭐 최근에 98%, 99%까지의 정확한 진단율을 보이는 AI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사 역할들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고차원적인 부분들을 AI가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를 뺏을 정도로 AI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미국의 대형 로펌의 경우에 대략 25% 정도에서 공식적으로 AI 툴을 도입을 했어요. 네. 변호사들이 이 AI를 어디다 쓰느냐? 챗GPT 가지고 변론문 작성하는 거예요. 판례 분석하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챗GPT나 이런 AI들이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소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변호사 업무에 거짓말하는 AI 치명적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들이 AI 써가지고 변론문 만들었는데 환각 현상으로 거짓 판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실제 소송건에 이게 활용돼서 재판장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잘못된 판결이 나고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셨어요. 네. 작년 초에 영국 대법원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몇 차례 벌어지니까 전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판사들이 AI 쓸 때 이런 어떤 룰을 따라야 되고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걸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문직의 영역에 생각보다 빠르게 AI가 침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할 것이냐 혹은 또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초지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40년대쯤 되면은 초지능이라는 건 이제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막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지적 생명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앞으로 뭐 15년 뒤라면 지금 어린 아이들이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게 특히 이제 어떤 지식의 영역에서 성취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저의 예측보다도 더 이제 유명하고 더 똑똑하신 분의 네. 말을 빌리자면은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그 보셨죠? 2030년 되면은 네.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인간이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그러니까 것이다. 일을 안 해도 된다. 네. 저축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냥 모든 걸 다 갖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모든 생산성에 기여하고 이런 업무들에 기여하다 보면은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AI 기본 소득까지도 이제 연결지고 뭐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워낙 앞서가는 분이다 보니까 2030년에 네. 그런 과격한 시대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또 한 분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셨죠.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정말 뭐 원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요즘 언론에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10%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AI가 이런 고지능 성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인간이 통제하는 통제 하에 이걸 끌고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대 자본이나 혹은 뭐 AI 패권 뭐 이런 어떤 정말 권력 다툼으로 AI가 번지면서 이게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룰이라든지 윤리적인 뭐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침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여러 저명하신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과격한 변화는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도래할 이제 시간들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사무직 하지 마라. 차라리 옛날처럼 이제 기술 배우면 굶어 죽지 않는다처럼 이제는 손으로 하는 뭔가 기술 배워서 뭐 진짜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뭐 젠슨왕이었나 뭐 배관공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뭐 이제 맞아요. 뭐 네, 젠슨왕.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기술직들 뭐 블루칼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요즘 뭐 피지컬 AI 뭐 얘기도 있지만은 네. 기술직 뭐 이런 현장직 뭐 이런 뭐 영역들 엔지니어들 뭐 이런 영역들은 AI로 대체하기에는 효용이 좀 적죠. 그러니까 투자가 이게 네.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가 먼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대체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 뭐 예를 들어 금융권, 의사, 변호사, 판사 이거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AI 투입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물론 또 여러 가지 특성상 뭐 데이터를 활용하고 의사결정이 빈번하고 이런 쪽에 AI가 또 적합하긴 하죠. 뭐 그런 쪽에서 AI 투자가 많이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몸을 쓰고 뭐 크게 부가가치가 없고 네. 뭐 이런 영역들은 AI를 굳이 뭐 기업이든 뭐 연구소든 투자를 그쪽 기술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뒤처질 수는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뭐 그쪽 영역이 AI에 좀 벗어나 있다 이건 아니죠. 네. 뭐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AI가 몸의 형태를 갖고 AI가 물리적 세상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공간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작업 현장이나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대부분의 영역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야부터 투자할 것이냐 이건 이제 돈이 되고 뭐 남는 게 많고 이런 영역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요즘 또 이제 이런 쪽에서 개발자들의 상당히 또 영향이 큽니다. 사실. 네. 저도 이제 뭐 제자들 뭐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뭐 제자들이나 혹은 뭐 선후배들 보면은 요즘 정말 뭐 판교나 실리콘밸리 쪽에 정말 부침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컴퓨터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네.
네, 컴퓨터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부터 지금 막 대체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 정말 과도하게 나타나는 게 이게 신규 채용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 자료 한번 보시면은 지난달이죠. 12월에 LA 타임즈 기사에 상당히 자극적인 글이 실렸는데 스탠포드 졸업생들도 AI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네. 컴퓨터 공학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과학과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실제로 10명의 신입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을 2명 정도 되는 시니어 개발자가 AI 툴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기사 언급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스탠포드나 소위 말하는 이 메이저 대학 공대생들이 이 취업 전선에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뛰어들기보다 대학원으로 이걸 연장하고 있고 혹은 조금 이름 없는 기업들로 가고 있고 네. 아이, 그냥 뭐 어찌 이렇게 될 거 창업이나 하자. 스타트업도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소수는 성공을 하겠죠. 네. 대부분은 번번한 직장을 못 갖고 네.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세대들을 AI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지금 AI가 급격하게 이 시대 변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 AI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적응의 그 딱 경계선에 있는 사회 초년생, 지금 대졸 예정자 이런 친구들은 아직 AI 역량도 제대로 쌓지 못했고 AI 때문에 취업 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대학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AI를 쓰다 보니까 실력도 좀 별로 변변치 않고 이게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피폐해진 세대가 될 수 있고 네. 실제로 이게 취업 전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 나와서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낮아질 다시 완화될 방법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좀 대표적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AI 시대에 정말 이 컴퓨터 공학들 특히 뭐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과 전공 학생들이 얼마나 유망전도한 학생들입니까? 근데 이 친구들한테도 이런 영향이 있고요. 또 실제로 스탠포드가 이 컴퓨터 과학과에서 아예 그냥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S146S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학생들이 수강해야 되는 기초 전공 과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C 언어, 자바 언어 이런 거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게 뭐 1, 2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과목 안에 C 언어, 자바 언어 얘기를 싹 삭제해버렸어요. 이제는 AI 시대에 AI 도구를 가지고 뭐 바이브 코딩이든 AI 어떤 에이전트 프로그래밍이든 이런 AI의 힘을 빌려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언어 자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과목 이제 강좌 설명에 집어넣고 커리큘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AI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민주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네. 민주화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정치에서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뭐 개발자 이런 산업 업계에서도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평탄해진다라는 거예요. 역량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개발자라는 게 사실 저도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날고 기는 개발자로 크질 못한 게 너무나 뛰어난 애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지만은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은요 학생 때부터 밤새 막 개발하면은 막 10,000줄짜리 코딩 짜버리고 게임 하나 만들어버리고 이랬거든요. 그 친구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격차들이 이렇게 존재했고 이게 인간의 역량의 차이였는데 이게 민주화라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식만 있고 AI만 좀 다룰 줄 알면은 내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위 만줄 코드 누구나 짤 수 있다. 누구나 잘 수 있다. 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바이브 코딩은 뭐 느낌으로 코딩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인데 그냥 내가 이 소프트웨어, 이 앱,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AI한테 설명만 해주면은 개발 언어 그 코드를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도 AI가 소스 코드를 짜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코파일링 툴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앱이 개발되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자들도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아직 뭔가 기술이나 이렇게 뭐 손으로 뭘 막 뭐 만들고 하는 물리적인 게 필요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개발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네. 이런 피지컬이 없는 것들은 개발 속도가 좀 뭐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은 이번에 뭐 현대차에서도 아틀라스라고 뭐 로봇 휴머노id 맞아요. 로봇 같은 네. 걸 좀 발표를 했는데 GS에서도 되게 그래서 걱정을 갑자기 막 많았더라고요. 주가도 막 엄청 폭주했는데 피지컬 AI라도 좀 그 발전 속도가 느리면 거기서 뭔가 직업을 얻어보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피지컬 AI의 발전 속도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피지컬 AI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갑자기 아마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가요? 네, 이렇게? 사례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공장인데요. 중국의 그 베이징의 창핑구라는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뭐 1년에 한 10,000대 정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인 공장이에요. 완벽히 무인 공장이에요. 네. 뭐 한 명, 두 명은 들어가 있겠지 없습니다.
정말 무인인데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혹은 AI 혹은 설비가 지능화되어 있어가지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원자재부터 뭐 조리, 품질 검사까지 완벽하게 무인화된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요. 이 보세요. 지금 공장을 지금 가동 중단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불을 꺼놓고 일을 해요. 조명이 필요가 없다. 조명 필요 없잖아요. 이게 네. AI나 뭐 이제 각종 센서들이 조명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 컴컴만 해도 다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수준 뭐 예를 들면 100만 분의 1미터 단위의 먼지까지도 제거를 해요. 네. 정말 그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생산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10초당 한 대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장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뭐 먼지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제한이 없으니까. 변수들도 네, 네. 통제가 더 잘 되고 먼지라든지 이런 작업 환경들을 또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피지컬 AI가 완벽하게 작업 현장이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우리가 뭐 물리적인 이런 동작이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완전히 AI나 로봇이 대체를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인이 돼버리죠. 그러면 네. 내가 야 다른 분야보다 이런 쪽 영역이 아직까지 좀 버틸만 하니까 내가 이쪽 기술 배워야지 했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무인화돼 버리면 전체가 날라.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얼마 전에 네. 저기 이병헌 출연한 영화. 네, 어쩔 수가 없다. 네네. 네. 그 영화 내용처럼 사실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전문직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어떤 부가가치가 높고 또 AI에 조금 더 친화적인 영역들부터 AI 침투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피지컬 영역은 아무래도 물리적 세상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속도가 느리고 여러 다양한 영역들이 융합이 필요하다 보니 시간이 걸립니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극단적인 변화가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무언가를 배우고 뭔가 공부하고 어떤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 우위를 통해서 그동안 그 돈을 벌어왔는데 어떻게 그럼 앞으로 해야 될지 그럼 시청하시는 분들도 뭔가 직업을 그럼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네. 저희 컨텐츠 질문 주셨을 때 저도 이거 답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뭐 강의 자리나 또 대중들 만나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명쾌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명쾌하게 답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럼 네. 뭘로 여기 써 있는데 전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적응력이에요. 세상 변화에 살아남는 적응력이 필요하죠. 이게 변화 속도로 치자면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뭐 인터넷 닷컴 시대, 인터넷 시대에 비해서 저는 10배, 100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5년, 10년 단위로 일어났던 변화가 지금은 1년, 6개월 단위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적응할 것인가? 개인차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 개인차의 대표적인 게 그 AI 리터러시입니다. AI 문해력이죠. 챗GPT 지금 3년 됐는데요. 다음 또 주제에서 네. 다루겠지만은 챗GPT 지금 어디다 쓰고 계세요? 각자 물어보면요. 제가 기업 강의 가서 뭐 토론하고 하면요.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챗GPT를 다 쓰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깊이와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깊이가 달라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내가 AI를 쓰고는 있지만 정말 잘 쓰고 제대로 쓰고 내가 뭔가 더 효용을 만들고 뭔가 성과를 만드는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적응력뿐만이 아니라 AI를 직접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것에 얼마나 효용을 더 끌어낼 수 있을지 내 업무에서 내 일상에서 한번 써보다 보면은 이걸 더 잘 쓰는 방법이 있네. 이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 내가 이런 역할을 또 하면 되겠네. 이거를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응력과 리터러시라는 부분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을 지금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다. 네. 반대로 이거를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예전에는 못했던 어떤 1인 기업을 만든다든지 1인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빨리 적응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